This forest in Lapland is within Russian missile range. Allez, débarquez! It's the first NATO military exercise since the re-election of Donald Trump. Départ au but! Départ au but! And as French artillery fires alongside US Army rocket launchers, the threat of American 이 영상은 며칠 전 막을 내린 나토군의 다이내믹 프론트 25 훈련 장면입니다. 미 육군의 제56 포병사령부의 주도 아래 나토군은 독일과 루마니아, 폴란드, 터키 일대에서 본격적인 전쟁 시나리오를 연습했는데요. 이 훈련의 주요 초점은 포병 전술이었고 나토군의 포병 전력이 총동원된 가운데 핀란드와 폴란드군의 압도적인 포병 전력이 참가국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린 무기 체계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였습니다. 폴란드와 핀란드는 이번 다이내믹 프론트 훈련에 최근 인도받은 K9 물량 중 일부를 동원한 것인데요. 정규 사격장에서 이뤄진 전통적인 사격 훈련은 물론 벨라루스와 같은 혹한의 적진을 가상한 시나리오 전투에서도 K9은 압도적인 화력을 선보였습니다. 2024년 11월 핀란드 북극지방 라플란드의 눈 덮인 구릉지에서 나토의 다국적 포병 훈련 다이나믹 프론트 25가 성대히 열렸습니다. 이번 훈련은 핀란드가 나토 회원국으로서 처음으로 참여한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에서 온 3,600여 명의 병력과 다양한 로켓포, 자주포가 총동원되었습니다. 특히 이 훈련에서 한국산 K9 자주포는 압도적인 성능과 혹한의 환경에서도 탁월한 기동력으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다이내믹 프론트 훈련엔 나토 동맹국에 보유한 거의 모든 종류의 자주포가 총동원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훈련장인 라플란드는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이며 때때로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가혹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K9 자주포는 영하 32도에서 영상 43도까지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장비로 핀란드와 같은 극지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점은 겨울철 적군의 반격 위험이 큰 상황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했고 실제 훈련 중에서도 K9은 놀라운 기동력을 선보였는데요. 가령 프랑스의 카이사르 자주포가 멈춰 선 것과 달리 훈련장 내 기동 및 사격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해 나토 동맹국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펜자흐비치 2002 혹한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K9만이 일발 시동으로 참가국의 탄성을 자아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나토 훈련장에서 발휘된 K9 자주포의 맹활약상과 왜 K9이 북유럽의 최적인 자주포인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이번 훈련의 초점은 러시아군의 남하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동시에 포병 화력을 동원 러시아군의 힘을 빼놓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는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 시 한국의 GOP가 일선에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패배에서 선형 방어선을 펼침과 동시에 기갑 등의 병력 등을 투입하는 전략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래서 나토군의 전술에서도 빠른 기동력을 가진 K9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최근 군비 증강의 한창인 폴란드지만 몇 년 전까지 폴란드의 지상군은 유럽에서 주목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포병 전력만 봐도 2022년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AH S크라프 104대가 주력 자주포였고 이외 체코슬로바키아산 152, 미리 자주포 SH, KH, VZ, 77 다나 108대 그리고 1974년부터 배치를 시작한 2S1 그보주디카 122 미리 자주포 198대가 전부였습니다. 두 자주포 모두 최대 사거리가 20km 남짓에 불과한데요.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나 소련에 의해 멸망 직전까지 내몰렸던 폴란드의 역사를 생각하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한참이나 부족했던 셈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폴란드의 군사력도 우하등선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군사력의 폭발적 성장이 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생겼고 이미 러시아가 전쟁이라는 선을 넘은 마당에 눈치 볼 필요도 없어졌는데요. 그렇게 폴란드가 선택한 나라와 무기 체계가 바로 대한민국과 K9 자주포입니다. 그것도 K9 A1 사양 직도인만 48대고 K9 A2 기반인 K9PL은 무려 624대에 육박하는데요. 이 덕에 폴란드 포병이 비로소 제 덩치에 어울리는 규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군 전력의 빈곤을 깨달은 핀란드는 2017년에서야
한국과 K9 자주포 48문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2021년 추가로 38문을 구매하며 K9이 자국 방위의 핵심 무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왔으며 이번 훈련 역시 나토 회원국 간의 협력을 넘어 러시아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특히 나토 훈련사령관 얀네 마키탈로 대령은 포병은 전장에서 왕이자 여왕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훈련에서 포병 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K9 자주포가 보여준 무력 시위는 이러한 메시지를 러시아에 충분히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전술한 대로 러시아의 유럽 침공 시 K9의 역할은 일선 지역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러시아군이 칼리닝그라드를 넘어 유럽으로 상륙하려면 폴란드, 스웨덴 사이의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폴란드 해안가에 배치된 K9으로 스웨덴을 경유해 크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칼리닝그라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마음만 먹으면 K9으로 칼리닝그라드 출입 항로를 직접 타격할 수도 있는데요. 이쯤 되면 사실상 폴란드군의 K9이 칼리닝그라드에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K9은 A1 사양부터 이미 해안포로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명중률인데요. 기상 조건 파악만 확실히 수반되면 K9의 초탄 명중률은 무려 90%에 육박합니다. 프랑스 카이사르 자주포의 평균 명중률이 20% 언저리라는 걸 고려하면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사실 이건 K9이 특이한 경우입니다. 애초에 자주포의 명중률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포병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지역 제압에 있지 특정 목표물 타격은 포병의 역할이 아닌데요. 더군다나 일반적인 고폭탄의 살상 반경은 50m에 달해서 해당 범위 내에만 포탄을 탄착시킬 수 있으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 표적이라면 사정이 달라지는데요. 파편에 의한 타격이 불가능하므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K9은 단연 유일무이한 존재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집트로 건너간 K9의 예를 들자면 이집트에서 진행한 K9 화력 시험 당시 15km밖에 해상에 떠 있는 40제곱미터의 표적을 명중하면서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통상적인 고속정의 길이가 40m, 초계함은 100m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K9의 명중률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상시험에서도 전차 크기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면서 조준 파괴라는 자주포의 신개념을 열었습니다. 이런 명중률에 반해서 이집트는 무려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계약을 맺었던 건데요. K9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명중률이 뛰어나다 해도 사거리가 부족하다면 애초에 타격 자체가 불가능할 텐데요. 하지만 단언컨대 K9의 사거리는 현존하는 자주포 중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K315 H2 랩탄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무려 53에서 55km에 육박하는데요. 이는 미국이 자랑하는 사거리 연장탄 M982 엑스칼리버의 50km보다 월등한 수치입니다. 그나마 펜자흐비치 2002 V랩탄을 사용해서 56에서 76km를 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 도입한 한 줌의 물량에도 제대로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휘청이고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기술 실증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V랩탄은 라인메탈과 남아공의 데넬이 기술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포탄이라 보급 자체가 어렵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포탄부터 자주포까지 모두 일원화된 시스템을 자랑하는데요. 또한 K9A2 사양이 개발되면서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9에서 10발, 1시간 지속 사격 시 분당 4발에서 6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 북한의 갱도 포병에 대응하려면 더욱 신속한 초기 제압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덕분인데요. 이를 계기로 우리 군에선 K9A2에 포탄 자동 이송 장치를 탑재, 재장전에 걸리는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해 발사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게다가 노르웨이군의 테스트 과정에서 K9의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은 편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K9의 유일한 라이벌로 평가받는 펜자흐비치 2002 레오파르트 전차의 차체를 사용하는 바람에 내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반면 K9은 전용 차체를 채택해 비교적 쾌적한 내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내부 승무원에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요. 특히 펜자흐비치 2000의 경우
폐쇄기까지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숙련도가 떨어지는 승무원의 경우 장약 장전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에 노출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선전 중인 K9 자주포의 효과는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동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서유럽 방산 강국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금력이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실질적인 성능을 기준으로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고 있으며 K9 자주포는 단순히 무기로서의 성능을 뛰어넘어 한국 방산 기술의 신뢰성과 품질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K9 자주포가 닦아놓은 길은 K2 전차나 KF-21과 한국산 무기들의 유럽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K9 자주포는 나토의 최고 화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산 무기가 국제 방산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쓸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23일 K9 대 RCH-15 영상입니다. 독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유럽 진출에 성공하기 전까지 유럽 방산 시장에서 최강자로 군림했습니다. 게르만 장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독일제 무기들은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을 석권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이 국제방위 산업의 무대에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압도적인 성능과 빠른 납기, 저렴한 가격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한국산 무기들이 등장하면서 독일은 유럽 방위 산업 시장에서 점차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주포 분야에서는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나라가 한국의 K9을 선택하면서 독일의 펜자흐비치 2000은 좌절을 맛봐야만 했는데요. 그런 독일이 한국을 상대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되찾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했던 자주포가 RCH-15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맞붙었던 K9A2와 RCH-15의 첫 대결은 아쉽게도 RCH-15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K9A2의 성능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영국이 요구한 조건이 차륜형 자주포에게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쟁은 자주포의 성능 차이가 아니라 궤도형과 차륜형이라는 차체 플랫폼의 차이가 승부를 가른 것뿐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세계 최고의 방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한국과 독일이 진검승부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RCH-15가 미국의 M777 견인포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그동안 운용하던 견인포를 전부 퇴역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만큼 견인포가 자주포에 밀려나는 상황에서도 M777 견인포와 같이 경량화된 신형 견인포를 도입하여 운용했던 나라인데요. 견인포가 자주포보다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 군을 배치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견인포를 완전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제임스 레이니 장군은 견인포의 효율성이 끝났다고 믿는다는 발언을 통해 이제는 전장에서 견인포가 설 자리는 없어졌다고 말했으며 이는 그만큼 미군도 견인포보다는 더 강력한 자주포 전력을 확보하는 데 고심하고 있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독일보다 먼저 K9A2를 미군에 제안하며 자주포의 미국 시장 진출을 시도해 왔는데요. 하지만 RCH-15가 미군의 견인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의 K9A2가 다시 한번 RCH-15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방산 시장이자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방산 무기가 진출한다는 것은 단순히 판매 수량과 금액만을 따질 수 없으며 그 자체로 엄청난 상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독일제 자주포를 누르고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K9A2가 세계 최강의 자주포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비록 K9A2가 영국에서 고배를 마시긴 했지만 수출 대상이 미국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섬나라인 영국은 자국 안에서 정비된 기동로를 통해 빠르게 기동할 수 있는 차륜형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도로에서의 기동보다 지형의 제약을 덜 받는 궤도형의 장점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동의 사막 지형 등에서는 차륜형 차체의 기동이 제한될 여지가 많은데 이러한 환경에서도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미군의 입장에서는
경우에는 지형지물의 제약을 덜 받는 궤도형 자주포를 선호할 여지가 높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K9A2는 독일의 RCH-155보다 훨씬 더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RCH-155는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할 경우 54km가 최대 사거리입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의 K9A2는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최대 60km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27년까지 3,7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신형 사거리 연장탄의 대량 생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는데요. 한국이 독일보다 수치상으로 6km 이상 더 긴 사거리를 확보했다는 것도 장점이지만 여기에 궤도형 차체를 사용한다는 점과 포탄 사거리가 합쳐지면 RCH-155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술적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기동성이 우수하지만 지형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갖춰진 도로망에서 멀리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궤도형 자주포는 지형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도로망을 벗어나서 보다 더 효과적인 화력 지원이 가능한 위치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6km가 더 긴 사거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10km 이상의 사거리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포병 레이더와 드론 등으로 인해 포병에 대한 적의 위협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10km 내외까지 사거리 차이를 벌릴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이를 운용하는 부대의 생존성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보다 더 긴 사거리를 보유했다는 것은 명백히 K9A2의 확실한 전략적 강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발사 속도는 K9A2와 RCH-155 모두 분당 9발 수준으로 대등합니다. 이전부터 K9이 국제 무대에서 성능을 인정받고 있었지만 독일의 펜자흐비치 2000보다 최대 발사 속도와 지속 발사 속도에서 다소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펜자흐비치 2000이 최대 발사 시 분당 8발 이상, 지속 발사는 분당 3발을 사격할 때 K9은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6발, 지속 발사는 분당 2~3발 정도로 독일보다 조금은 부족한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K9A2는 이러한 부분을 완벽히 개선하였으며 펜자흐비치 2000의 포탑을 사용하는 RCH-155와 사격 속도 면에서는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발사 속도가 동일한 수준일 때는 포탄 적재량에 주목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격 속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자주포에 적재할 수 있는 포탄의 수량이 부족하다면 분당 9발에 달하는 최고 발사 속도를 최대치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발사 속도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탄약을 적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자주포의 화력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RCH-155는 겨우 30발에 불과한 포탄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즉, 겨우 3분의 시간이 지나면 새로 탄약을 보급받아야 다음 임무 수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제 아무리 탄약의 보급 절차 중 상당수가 자동화로 개선되었다고 해도 무게가 40kg이 넘어가는 155mm 포탄 다수를 신속하게 보급해주는 것은 운용 인원들의 많은 체력 소모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K9A2는 48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기 때문에 RCH-155보다 무려 18발이나 더 많은 양의 포탄을 적재하고 임무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최대 발사 속도로만 계산해도 2분이나 더 긴 시간 동안 아군에 대한 화력 지원을 담당할 수 있고 지속 발사 속도로 가정할 경우 4분 이상의 화력 지원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각종 감시 추적 장비의 발달로 1분 1초가 아쉬워진 현대전장에서 탄약의 재보급을 위해 4분이 넘는 시간 동안 화력 지원의 공백을 야기하는 30발의 탄약 적재량은 더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영국은 자국 방어를 위해 소규모의 자주포를 도입하기 때문에 이러한 RCH-155의 단점이 크게 와닿지 않았을 수 있지만 세계 경찰을 자처하며 지구 각지에서 지금도 적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게 18발의 포탄 적재량 차이는 수많은 병사의 목숨과 직결된 요소입니다. 게다가 가격 측면에서도 RCH-155는 심각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차륜형 자주포가 가진 장점 중 하나는 궤도형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정비 소요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RCH-155는 무려 180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각종 첨단 장비와 기술력을 탑재하고 개량되는 K9A2의 예상 가격이 약 1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차륜형 자주포의 가격이 궤도형 자주포보다 2배나 더 비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군이 1,00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문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반만 맞는 말입니다. 미군이 압도적인 국방 예산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무기에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기의 가격을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미군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5.56mm 소총을 6.8mm 소총으로 교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차기 소총을 M4 부품과 최대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총열과 노리소에 뭉치 상부 리시버만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총을 개발했음에도 소총과 탄약의 교체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소모된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반려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무기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지출을 감수하면서도 최대한 합리적인 예산 지출을 강조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입장에서도 탄약 적재량이 K9A2의 62% 수준에 그치면서 사거리는 6km 이상 차이 나는 RCH-155를 2배에 가까운 가격을 주고 대량으로 도입하는 것은 그다지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듯 RCH-155는 차륜형 플랫폼에서 나오는 차체의 장점 일부를 제외하면 K9A2보다 전략, 전술적인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세계 최고의 미국 시장에서 독일 자주포를 꺾어버리는 한국 포병의 저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13일 K9 엑스칼리버 호환 성공 영상입니다. 한국의 K9 자주포가 단 1m 미만의 오차로 적 표적을 박살낼 수 있다는 것을 세계 최강의 미국 앞에서 직접 선보였습니다. 포병에서 1m 미만의 오차라는 것은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까운 기록입니다. 포탄의 명중률에는 원형 공산 오차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포탄은 정확도가 생명이긴 하지만 기상 조건과 장약 온도 등 외부 요인에 의해 필연적으로 오차값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격 재원의 산출 과정에서 탄도의 정점을 기준으로 기상 재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포탄이 비행하는 동안 매 순간마다 모든 기상 조건을 동일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포탄마다 단 하나의 오차와 변수도 없이 사격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원하는 표적 지역 안에 착탄되는 포탄과 그렇지 못한 포탄으로 나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발사탄 수 중 표적의 절반의 포탄이 명중하는 원의 반경을 산출하는 원형 공산 오차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원형 공산 오차의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포탄의 명중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포병에서 사격 지휘 임무를 수행하신 분들이라면 사표 73페이지에 있는 장약 선택 판단표에 따라 사거리별로 공산오차가 가장 적은 장약을 선택하여 포탄 사격에 들어간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포탄의 정확도를 얼마나 더 높여 확실하게 표적을 제압할 수 있는 포탄을 개발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포병의 과제였고 미국은 GPS, INS를 활용한 M982 엑스칼리버 포탄을 개발하여 공산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M109 A6 팔라딘에서 시험 발사된 엑스칼리버의 공산오차는 약 10m였으며 이라크 전쟁에서 처음으로 실전 투입되어 오차 범위를 4m까지 줄였는데요. 현재는 약 2.4m까지 오차 범위를 더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이 지켜보는 앞에서 K9 자주포로 엑스칼리버의 오차 범위를 1m 이내까지 줄여 표적을 타격하는 엄청난 실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포탄 사격에 투입된 K9 자주포가 노르웨이 수출형인 비다르였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K9의 수출형 버전을 이용하여 미군 앞에서 미국제 포탄으로 엄청난 정확도를 보여줬다는 것은 단순히 한국 포병의 실력을 넘어 앞으로 K9 자주포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국가들과 동일하게 155mm의 표준 구경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포탄까지 나토 등의 국가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항력 감소 고폭탄인 K307 포탄을 비롯하여 K310, K315 등 다양한 포탄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역시 자체적으로 그들만의 포탄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포탄의 구경은 같아도 세부적으로는 다른 포탄을 사용해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미 다수의 유럽 국가에 수출을 해왔고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한국의 포탄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만 보더라도 양측의 포탄 호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미군 앞에서 유럽 수출 모델로 그들의 유도 포탄을 2배 이상의 정확도로 사격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엑스칼리버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증된 자주포는 미국의 M109A6 팔라딘과 M777, 독일의 펜자흐비치 2000, 프랑스의 세자르, 영국의 AS90이었습니다. 각각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각국이 자랑하는 주력 포병 자산들임을 알 수 있는데요. 팔라딘과 펜자흐비치 2000, AS90은 K9과 함께 자유진영에서 세계 4대 자주포로 평가받은 주력 자주포이며 M777은 미국이 한 문당 10억 원의 가격으로 티타늄과 알루미늄을 사용한 최신 견인포, 세자르는 프랑스의 주력 차륜형 자주포이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적은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는 전력입니다. K9 자주포가 엑스칼리버탄 호환에 성공했다는 것은 자유진영의 자주포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세일즈 포인트까지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K9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미국의 신형 포탄을 쓸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시장 확장 측면에서 분명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등 한국 방산의 확장을 경계하는 유럽의 군사 강국들은 이제 K9이 엑스칼리버 포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식의 트집을 잡는 것도 민망해졌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격을 통해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을 더욱 높였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포병 사거리를 계속해서 늘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그다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엑스칼리버탄을 80에서 100km까지 발사할 수 있는 XM2001 크루세이더를 개발하려고 했으나 해당 프로젝트는 완전히 좌초된 상황인데다가 그나마 주력 자주포 중 하나로 운용하던 M109A7도 58구경장 주포 탑재를 시도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중단되어 여전히 장거리 화력 지원이 가능한 자주포 전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강력한 항공 화력 지원을 갖춘 미국에서도 포탄의 사거리와 포신을 연장하려 하고 신형 자주포 개발을 고심하는 건 지상에서 장거리 화력 지원을 담당하는 데 있어 여전히 포병 자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자주포 전력은 천조국이자 세계 최강이란 타이틀의 미군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는 미군에게 차세대 자주포로 K9A2를 제안하며 미국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K9A2는 신형 포탄을 활용하면 이미 50km가 넘는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58구경장으로 포신을 확장할 계획까지 갖추고 있어 개발 중인 활공탄을 도입하면 무려 100km가 넘는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이 원하는 장거리 화력 지원에 완벽히 부합하는 성능을 자랑하는데 여기에 미국의 엑스칼리버 포탄을 한국의 K9이 미국의 팔라딘보다 더 완벽하게 사격할 수 있다는 것까지 증명되었으니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산 자주포의 도입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K9의 엑스칼리버 포탄 사격이 불러올 한국의 전략적 이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엑스칼리버 포탄의 정확성과 K9의 사격 실력이 공식적으로 입증이 된 상황에서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엑스칼리버를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사실 한국은 과거부터 엑스칼리버를 뛰어넘는 세계 최강의 포탄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하려던 활공유도 포탄은 GGAM이란 이름으로 2014년부터 구상한 무기였습니다. 엑스칼리버보다 2배나 더 긴 1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포탄 후방에 장착된 사축 조종 날개가 정밀한 기동을 가능하게 하며 시뮬레이션 기록으로는 50% 이상이 6m 이내의 오차 범위를 가졌으며 95%가 10m 이내로 오차 범위를 형성했을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이 나왔습니다. 사거리 50km의 엑스칼리버가 10m의 공산 오차를 목표로 테스트되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사거리를 2배나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동급 이상의 정확도를 확보한 괴물 포탄이었습니다. 현대전장은 대포병 레이더로 인해 포병이 사격을 하면 적이 언제든 아군 포병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위험이 높은데 사거리 100km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은 적의 대포병 레이더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의 최신 대포병 레이더인 TPQ-74K 청경2가 70km의 탐지거리를 가졌고 그 전까지 한국이 주력으로 사용하던 대포병 레이더의 베스트셀러 아서K가 약 60km의 탐지거리를 가졌는데
한국보다 기술이 허접한 북한에서 탐지거리가 더 긴 대포병 레이더를 가졌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포탄의 사거리가 100km에 육박한다는 건 그만큼 적의 감시망을 무력화하면서 강력한 화력 투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포병 전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포탄을 한국이 개발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각종 테스트뿐만 아니라 모급 제품까지 공개되었던 한국형 엑스칼리버는 암초를 만나 잠시 멈추고 말았는데요. 북한이 300mm, 400mm 이상의 대구경 방사포를 도입하여 일반적인 포신 포병의 사거리보다 더 긴 사거리를 확보하게 되면서 한국은 우선 포신 포병의 사거리를 연장하는 것보다 천무를 중심으로 KT-2와 후속 유도 로켓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잠시 개발의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은 같은 포병으로 묶여 있더라도 엄연히 맡은 임무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포를 제압할 다연장 로켓과 별개로 포신 포병의 화력 지원 능력을 향상하는 것도 한국엔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2024년부터 2036년까지 약 4,400억 원의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여 미국의 엑스칼리버를 찍어 누를 155mm 정밀 유도 포탄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갈 예정인 K9A2와 한국형 엑스칼리버의 조합을 통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 포병의 힘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